지구재난 소식부터 시민 참여 활동까지 기후위기에 대한 거의 모든 것. 기후시민백과가 소개해드립니다. 채널 고정. 네,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기후시민백과입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그린피스와 시민분들이 함께 만들어온 변화, 그리고 함께 만들어갈 미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 정상훈입니다. 여러분도 요즘에 느끼시겠지만 기후변화 때문에 너무 가뭄이 심했고 이제는 또 홍수까지 나고 다시 또 무더워지고 정말 기후가 날씨가 오락가락하고 극단적으로 되는 현상들이 최근에 많이 나타나서 너무 걱정도 많이 되고요. 그럴수록 정말 더 우리가 노력해서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꿔야 되겠다, 기후 정책을 바꿔야 되겠다, 그런 고민들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네, 안녕하세요. 시민참여 캠페이너 김지우입니다. 저도 저스틴 쌤 말대로 되게 무더운 여름, 그리고 갑작스러운 폭우, 그리고 최근에 벌레, 러브버그라고 하나요? 벌레 때가 맞아요. 네. 엄청난 이슈가 됐었다고. 정말 기후위기가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 삶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를 체감할 수 있었던 요 며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기후위기 시대에 함께 만들어갈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기시백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저희 아까 지금 저스트쌤이랑 지우쌤이 이야기해 주셨는데 지금 기후위기 시대에 저희 시민분들이 여러 가지 많은 피해도 입고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정부와 기업에게 목소리를 내고 요구를 하는 형태로 이제 기후소송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이 부분은 끝까지 청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그리고 이제 지난 에피소드였죠. 일회용 컵 보증제와 관련된 내용을 에피소드에서 다뤘었는데 댓글이 있어가지고 두 개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우쌤이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팟빵동에서 까만머리님이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정말 아쉬워요. 저희 동네에도 소규모 커피숍 체인이 2개나 있는데요. 거기서 나오는 일회용 컵들 상당수가 무단투기 방치되어 있습니다. 물론 자신이 음료수를 마신 후 쓰레기를 가져가지 않고 아무 곳에나 버리는 시민의식의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캠페인만으로는 어려운 상황이고 기후위기의 시계는 달려가고 있으니까 이번 일회용 컵 보증금제에 정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유예된 것에 대해 너무 정말 많이 실망했습니다. 12월에 가서는 꼭 시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가서 폐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안타까운 마음을 전해주는 댓글을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비슷한 댓글도 달렸는데요. 요거는 저스틴 쌤이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쇼미숑이라는 아이디를 가지신 분이 팟빵에서 제도 다시 꼭 시행되었으면 좋겠어요 하고 유유, 그 다음에 느낌표까지 이제 네. 넣어주셨습니다. 지금 청취자분들도 되게 이번 보류 결정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으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환경부 장관도 12월에 꼭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하고 그랬으니까 그린피스와 그리고 팟캐스트에서 이게 제대로 시행될지 그리고 어떻게 잘 이런 것들이 다회용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이런 것까지 더 자세하게 소식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기후 소송과 관련돼 가지고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볼 건데요. 방송 광고 듣고 본 소식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을 위한 용기 있는 행동을 실천한 12명의 평범한 시민. 그 용기로 그린피스는 시작됐습니다. 그린피스는 정부와 기업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같은 개인의 후원과 참여로만 푸른 지구와 미래를 지켜왔습니다. 그린피스가 독립적인 행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후원이 꼭 필요합니다. 그린피스의 독립성을 지켜주세요. 네, 오늘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저희가 전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후 소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기후 소송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저스틴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 이름에서 보면은 쉽게 예상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후위기와 관련돼서 법정에서 이 부분에 이제 옳고 그름을 다투는 이제 소송을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소송의 주체는 누구나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대부분 이제 시민들이나 아니면 법률과 관련된 단체들 이런 단체들이 원고로 그리고 피고 측은 환경단체나 그리고 시민들 함께 그렇게 진행을 하고 그리고 그 대상이 되는 이제 원고는 아무래도 정부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키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업들도 그런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갑작스럽게 물어봤는데 정말 너무 좋은 답변 해주셔가지고 감사하고요. 이게 기후 소송이라는 게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되게 많은 형태로 기후 소송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런던 정경대에 있는 그레덤 기후변화 환경연구소에서 발간한 기후소송 글로벌 트렌드 2022 보고서에 따르면은 이게 1986년 이래로 44개국에서 기후소송이 총 2,002건이 제기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2,000건이 넘어가는 거죠. 여기서는 아까 저스틴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활동가라든지 개인이 제기한 소송도 포함이 되어 있고 대상은 뭐 정부나 유럽연합, 국제재판소, 그리고 뭐 기업들 이런 것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475건, 그러니까 이제 25%를 좀 넘죠. 4분의 1이 넘는 숫자가 이제 2020년 이후에 제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2020년도 이후에 이렇게 기후소송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어떤 내용들이 주로 이런 기후소송으로 소를 제기하고 그러고 있나요? 우리나라나 뭐 해외에 보면 뉴스 같은 걸 보시면 이제 정부나 기업을 상대로 해서 아마 정부에 대해서는 부족한 정부의 정책 이런 것들을 비판을 하는 내용들이 많고 또 이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업들이 이제 화석연료를 사용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보고서를 보면 기업을 대상으로 한 소송이 한 지난해 38건 있었대요, 전 세계에. 그런데 그 가운데서 16건이 화석연료 기업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석연료로 인해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들, 이제 화석연료를 이제 채굴을 하거나 또 뭐 공급망 관계된 그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이제 소송 사례가 좀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이 보고서에 또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게 이제 미국의 지역에서 또 이런 소송들이 이제 두드러지고 있고 그리고 이게 이 소송 분야가 그냥 화석연료 기업들 뭐 이제 채굴이나 공급망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단순하게 이제 화석연료 기업에 대한 그런 타겟팅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음식이나 농업, 수송, 플라스틱, 뭐 금융산업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전개되고 있다. 그런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 이제 흥미로운 점은 결국엔 이런 소송이 화석연료를 퇴출하는 데 상당히 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소송들이 결국에는 이제 정부가 정책적으로 이런 뭐 그런 화석연료 기업들한테 보조금을 지급을 한다라든지 그런 것들을 못하게끔 압박을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다. 좀 이렇게 이제 좀 짚어주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게 요즘 ESG나 아니면 뭐 아리백 이런 것처럼 해가지고 환경 문제들을 굉장히 많은 기업들에서 다루고 있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되게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린워싱이죠, 그린워싱. 그쵸. 예, 그린워싱이라고 하는 이런 위장 환경주의 이런 것들에 대한 기업들 그리고 정부들도 이제 탄소 감축을 하겠어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미진하게 대응을 안 하고 있거나 이런 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기후 소송의 사례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보고서 연구진은 온실가스 등 이렇게 환경에 해로운 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들이 앞으로도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철강, 뭐 시멘트, 해운, 운송, 항공, 이제 뭐 이런 석유나 에너지 업계를 넘어가지고 이런 다양한 기업에게도 대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면서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과 피해 그리고 보상을 다루는 국제소송들도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요. 이게 기업들 외에 세계 각국 정부를 대상으로도 정말 많은 소송들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지우쌤 혹시 어떤 소송들이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기후소송은 그린피스와 같은 환경단체에서 주도한 기후소송 사례들입니다. 우선 프랑스, 유명한 프랑스에서 진행됐던 기후소송인데요. 2021년, 바로 작년 2월이죠. 2월 프랑스에서 상징적인 기후소송 판결이 나왔었습니다. 파리 행정법원은 그린피스 그리고 옥스팜과 같은 이제 4개의 환경단체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기후위기 대응에 미흡했던 책임으로 환경단체들이 상징적으로 내건 1유로의 배상금을 내라고 판결했다고 해요. 그래서 1유로의 가치는 크지는 않았지만 법정에서 내려진 1유로의 배상 판결 무게는 무겁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보고 있었고, 일명 이 1유로 기후소송은 무려 230만 명의 프랑스인이 동참한 세기의 기후소송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얘기 들으니까 우리나라도 제가 뒤에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기후소송이 있었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 230만 명이나 참여한 기후소송은 아직까지 없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뭐 이렇게 해서 뭐 만약에 뭐 200만 명이 동참을 하면 200만 명 곱하기 1원씩, 그래서 200만 원. 이런 식으로 배상을 요구를 하는 그런 소송도 하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기후위기는 결국 모든 사람에게 다 피해를 입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배상을 이 소송에 참여한 모든 사람, 그러니까 우리 국민 모두가 피해를 입은 거니까 이 모든 사람에게 배상을 해라. 안 그러면 우리 인구가 뭐 5천만 명이니까 5천만 원을 배상을 해서 국민 한 명당 1원씩을 뭐 주는 것, 이런 식으로 해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진짜 1유로가 요즘 환율이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네 1유로의 가치가 진짜 얼마 안 되는 거지만 요것이 이제 어쨌든 이 행정법원에서 이 환경 문제에 책임이 있다라고 인정을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1유로라는 배상 판결의 무게가 더 무거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덜란드 케이스인데요. 2018년도죠. 지구의 벗 네덜란드와 1만 7천여 명의 시민, 그리고 6개의 시민사회단체가 로열 더치 쉘이죠. 쉘로 유명한 이 기업을 상대로 탄소 배출 감축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21년 5월에 법원은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로열 더치 쉘은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19년 수준 대비 45% 줄일 것을 명령합니다. 노란색 조개 모양의 로고 한 번쯤은 다 보셨을 텐데요. 이 로열 더치 쉘은 지난 30년 동안 온실가스 배출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25개 글로벌 기업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한스쌤이 짚어주신 것처럼 이 판결이 특별했던 이유는 민간 기업에게 기후위기의 책임을 물은 첫 판결이었다고 해요. 때를 시작으로 미국과 유럽에서 글로벌 에너지 기업에 대한 기후 소송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 소송을 아마 한전이 들었으면 제 생각 정말 많이 떨지 않았을까.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발전사들, 특히 그리고 제철사 이쪽에서 이제 사실 온실가스를 엄청나게 많이 배출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는 IT 기업, ICT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또 많이 늘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러니까 한국에 사실은 우리가 제조업의 중심 국가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발전 산업 부분에서 많은 온실가스가 배출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도 기업을 상대로 해서 국내에서도 이런 소송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철강 산업이라든지 뭐 정유 산업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이런 네덜란드의 이런 기후 소송이 앞으로 우리나라가 탄소 감축을 하는데 어떤 것을 조금 줄이고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지 약간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례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번에도 유럽인데요. 유럽의 스페인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스페인에서도 환경단체 연합, 이 정부를 상대로 기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제 환경단체가 아무리 큰 단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하나의 단체가 이렇게 정부나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어려운 활동을 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곳에서도 연합으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2020년 9월이죠. 그린피스 스페인 지부에서 이때도 옥스팜이 함께했네요. 옥스팜, 행동하는 생태학자들 등 환경단체 3곳이 함께 스페인 정부가 기후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고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는 그러면 아직 결과는 안 나온 건가요? 네, 제가 네. 조사하던 시점 기준으로는 아직 결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거 네. 결과 이런 것들도 나오게 되면은 기후시민백과에서 빠르게 또 소개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은 브라질로 넘어갈 텐데요. 이것도 2020년 11월 비슷한 시기에 많이 소송이 제기됐던 것 네. 같아요. 브라질에서 NGO와 그린피스 연합은 아마존 열대우림에 상당한 산림 벌채를 허용하여 기후변화에 기여함으로써 헌법상의 기본 권리를 침해한 브라질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마존 산림 벌채에 대한 두 번째 기후 소송이라고 해요.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부분은 저희가 이제 환경단체로서 직접 이 기후소송의 주체가 되는 것이 네. 아니라 기후소송을 하는 단체 혹은 그룹을 지원해준 사례들도 있는데요. 2020년도 그린피스 독일 사무소와 지구의 벗, 그리고 그 외 환경 NGO는 독일 연방 기후보호법에 대한 법적 항소를 제기한
젊은 독일 기후 활동가 그룹을 지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정부가 2030년 탄소 제로로 가는 명확한 탄소 감축 경로를 제시하지 못한 것을 불법으로 판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 판결을 이끌어내는데 그린피스라든지 이런 환경 NGO들이 이렇게 지원을 해준 거군요. 독일 기후 활동가들에게. 네, 그렇죠. 저희 환경단체에서 직접 그런 활동도 하지만 환경을 위해 활동하는 다양한 단체를 위해서 작게는 장소나 그런 것도 지원해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법률 대리인을 뭐 지원해준다든지 여러 가지 방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단체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우쌤이 굉장히 여러 나라에 있는 다양한 기후 소송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좀 더 자세하게 한나의 기후 재판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쌤들은 혹시 노르웨이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노르웨이 춥다. 북유럽. 그쵸. 북유럽이죠. 네. 사회민주주의. 맞아요. 되게 그런 복지국가 어. 이런 것들도 많이 있고 저는 연어가 떠올랐습니다. 연어. 네. 저도. 저 그 얘기 하려고 하다가 쌤. 그쵸. 연어. 네. 예. 연어의 나라 노르웨이. 그리고 저는 또 이 그린피스 다니면서 들었던 노르웨이에 대한 이미지는 그 친환경 자동차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금 전기차에 대해서 예. 엄청나게 지금 아. 보급이 많이 되었고 가장 빠르게 탈내연기관을 선언한 나라 중 하나로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기후소송이 있다라고 하니까 너무 신기해가지고 제가 좀 더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노르웨이가 네. 그 국가 경제 중에 화석연료를 채굴을 하는데 상당한 네.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그거와 관련됩니다. 네, 지금 저스쌤이 굉장히 저의 할 말을 가로채 주셨는데요. 예. 이거 인터셉트. 네, 그 얘기 하실 줄 알았어요. 네, 이게 지금 노르웨이의 패러독스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노르웨이 역설이라고 아. 하는 건데 이 노르웨이는 자국 내에서는 화석연료 사용을 굉장히 자제하고 있지만 원유 탐사라든지 이런 수출에는 굉장히 적극적인 회사이다 보니까 회사가 많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싸우는 이런 패러독스가 노르웨이 패러독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노르웨이는 2025년까지 휘발유와 경유로 구동되는 이런 내연기관차 판매를 전면 금지하기도 하고 이 파리 기후 협약에서 프랑스를 제외한 국가 중에서 가장 먼저 비준을 마친 그런 회사이기도 하고 2016년에 이제 기후 중립국이 되겠다. 약간 이러한 법안을 통과시킨 약간 재생에너지라든지 뭐 이런 기후 탄소 중립 이런 거에 대해서 엄청 선두적인 그런 나라로 저도 알고 있었었는데 근데 또 반대로는 하루에 200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노르웨이 수출의 절반이 이제 원유와 천연가스에서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57개 석유 3사 정도 있고 2017년 기준으로 노르웨이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5,300만 톤 정도인데 이거는 1인당 등으로 따진다라고 하면은 10억 톤이어가지고 뭐 다른 유럽 국가들하고 비슷한 수준이지만 이게 이 문제는 노르웨이가 이제 수출한 석유와 가스에 대한 배출량은 같은 해에 4억 7천만 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5천만 톤이었었으니까 거의 9배가 넘는 그런 온실가스를 지금 수출로 배출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너무 아이러니하네요. 네, 이런 아이러니한 그런 노르웨이 때문에 이제 노르웨이 환경단체들이 2016년 10월에 노르웨이 정부를 상대로 이제 소송을 내었는데요. 이게 이제 그린피스 노르웨이 사무소랑 노르웨이에 있는 지역 환경단체 네이처 앤뉴 노르웨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환경단체가 노르웨이 정부를 대상으로 원유 탐사 허가를 무효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여기에서 특이한 것이 노르웨이 헌법이 굉장히 특이한 조항이 있다고 합니다. 네, 이게 노르웨이 헌법 112조인데요. 모든 사람은 건강에 이로운 자연 환경을 가질 수 있고 미래 세대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라고 하는 헌법이 실제로 노르웨이에 써져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헌법에 위배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원유 탐사를 허가해준 노르웨이 정부가. 그래가지고 2016년 10월부터 진행을 하였고 근데 이제 2018년에 지방법원에서 이게 위헌이 아니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이제 그린피스와 이 네이처앤뉴스 노르웨이가 항소를 했어요. 이때 이제 항소를 하면서 썼던 그런 블로그가 그린피스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시간이 되시면은 청취자분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노르웨이라고 치시면은 그린피스 홈페이지에서 노르웨이라고 치시면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성명서에서 저는 인상 깊게 봤던 게, 노르웨이는 눈앞의 이익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에 앞장서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전 세계 52만 2천 명의 사람들이 그린피스와 네이처인뉴스 서명 캠페인에 동참을 해서 북극 석유 시추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법원에 전달했다, 이러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때부터 저희들 서명을 모아가지고 실제로 북극 석유 시추에 반대를 하는 목소리를 냈고, 한국에서도 이런 서명 캠페인에 312분이 동참을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이런 시민들의 목소리, 그리고 환경단체들의 이런 목소리들이 이어지면서 항소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2020년에 대법원 심리가 열렸습니다. 2020년 11월에. 2021년까지 이 4년 동안 지속되었던 재판은 모두 원고의 패소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대법원에서도 11대 4로 항소 기각이 되면서 결국 노르웨이에서는 패소가 되었는데요. 이때 노르웨이 법원이 이야기한 게, 약간 정부가 기후와 환경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헌법 112조를 위반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했지만 이번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뭐 술은 마셨지만 그쵸. 이번에는 음주운전 아니다. 이거랑 이런 패러독스가, 노르웨이 이런 아이러니를 되게 좋아하나 봐요, 노르웨이가. 패러독스의 말장난, 나라. 그쵸, 말장난. 패러독스의 나라. 네. 예. 그래가지고 석유 탐사 허가는 이런 생명이나 신체 건강에 대한 실질적인 위험성이 보이지 않는다, 약간 이러한 이유로 항소를 기각을 하였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린피스 노르웨이 사무소는 뭐 포기를 하지 않고, 노르웨이 국내 재판은 끝났지만 이 단체들은 지금 이제 유럽 인권법정에서 네 번째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노르웨이 법원 판결문을 읽어드린 것처럼 이 환경 의제를 위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부분이 이제 나름의 큰 성과가 되는 거죠. 이제 환경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이 112조, 아까 이야기했던 그 헌법에 위배되는 부분을 가지고 이제 시민의 영역으로서 이것이 이제 인권 침해다, 이러한 방향으로 지금 인권 법정에서 네 번째 재판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노르웨이 법원이 얘기를 하는 것은, 그래, 정부가 기후와 환경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거 헌법 위반이 맞다. 그런데 이 석유 탐사 허가가 그것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거야? 그것에 대해서는 모르겠어. 사실 이렇게 좀 얘기를 한 것 같거든요. 그 IEA, 그러니까 국제 에너지 기구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선 더 이상 석유 탐사, 가스 탐사 같은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미 그런 보고서를 낸 적이 있어요. 작년에 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렇다면 사실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이런 탐사를 허용을 한다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판결을 내렸다는 건 저는 정말 좀 이해가 안 되고, 이게 좀 사람이 판결을 내린다는 게 어떨 때는 이 법관이라고 하더라도 주관적인 의견, 결국에는 이 판결이 가져올 수 있는 엄청난 파장이 있겠죠, 이 나라의 그 산업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을 고려한 걸까? 이런 이제 좀 생각도 들고 마음이 찹찹하네요. 근데 석유 탐사 허가가 생명이나 신체 건강에 실질적인 위험성을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너무 근시안적인 판단 아닌가요? 그렇죠. 네. 이게 장기적으로 나아가서는 기후위기를 좀 더 가속화시키고, 기후위기가 불러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체에 미칠 수 있는 안 좋은 영향들이나 기후 그렇죠. 악천후들이 있을 이상기변 텐데. 이런 것들도 있고. 그렇죠. 그런 네. 것들을 다 고려해서 좀 멀리 내다보고 헌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좀 볼드하게 행동을 취했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아쉽네요. 아직은 이 소송이 다시 항소를 할 거기 때문에 그렇죠. 계속 진행되고 있죠. 네. 진행되고 있는 케이스이기는 하나, 이제 다른 나라의 기후소송 케이스를 보다 보니까 승소를 하면은 가장 좋겠지만, 패소를 한다 하더라도 이게 마냥 새드 엔딩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떤 측면에서 그러냐면, 이제 소송은 현재 국가가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에 대한 네. 국가나 전 지역 차원의 토론을 불러일으키는 영향을 주기도 하고요. 네.
소송 과정에 대해서 이제 언론 보도가 계속 이어질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정치인들이나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전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미 패소를 하건 혹은 그 승패를 떠나서 환기를 시킬 수 있다는 좋은 그 영향이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정부나라든지 기업이 이것이 문제다라는 거를 이렇게 아젠다를 던져주는 이런 행위인 것 같거든요. 기후소송이라는 이런 맞아요. 네, 사람들이 자체가. 관심을 네. 가지게 되니까. 그래서 그런 만큼 이런 우리나라에서도 좀 더 다양하고 좀 더 많은 기후소송이 진행되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기후소송 관련해 가지고는 저스팀이 또 알잘딱깔센으로 준비를 하셨다라고 들었습니다. 네. 조금 전에 한스 쌤이 설명해 주신 게 2016년에 기후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관련 법을 이제 제정을 했다라고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네네네. 2016년에 통과가 예, 됐죠. 예, 네. 그 이제 유럽에서는 탄소 중립이라고 안 하고 기후 중립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 온실가스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네. 근데 보통 그런데 이제 지구를 따뜻하게 만드는 건 다 온실가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 가운데 뭐 탄소라든지 뭐 질소라든지 이렇게 해서 한 6가지 기체가 네. 주요 온실가스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이 탄소 중립이라고 하면 이 탄소만 좀 한정을 해서 얘기를 하는 게 있는 거죠. 왜냐하면 탄소가 온실가스 중에 가장 거의 많은 부분을 좀 차지하니까. 네. 그런데 유럽에서는 이 탄소뿐만 아니라 다른 기체들, 온실 기체들도 다 0으로 만들겠다. 다 없애겠다. 그래서 기후 중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야심 있는 거죠. 탄소 중립보다는. 그렇죠. 좀 더 범위가 넓은 거네요. 네네네. 네. 그래서 탄소 중립, 기후 중립 이것은 시사 용어. 예. 역시 시사 용어까지 챙겨주는 네. 또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우리나라의 기후 소송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우리나라에서도 한 3건 정도 최근 들어서 이런 기후 소송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은 가장 좀 최근에 있었던 그런 기후 소송부터 제가 좀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 네. 일명 딱따구리 기후 소송이 있습니다. 이건 줄임말은 네. 이건 왜 줄임말은 아닌 것 딱따구리죠? 같은데 무슨 의미인가요? 줄임말은 아닌데 궁금하시죠, 그래도? 네. 예, 딱따구리가 네. 기후 소송을 한 것은 아니고요. 20주차가 된 태아가 있는데 네. 이 태아의 태명이 딱따구리예요. 아기의 태명. 예. 뱃속에 있는 아기의 이름이 태명. 딱따구리라서 이 아기가 이제 이런 법률 단체들, 네. 환경 단체들하고 같이 이제 아기 기후 소송단이라는 것을 구성을 해서 소송을 한 거거든요. 네. 그게 지난달 13일 날 있었습니다. 헌법 위헌 청구 소송을 이제 헌법소원을 한 거죠. 헌법소원 네. 심판 청구 소송을 이제 헌법재판소에 이제 제출을 했고 이 좀 약간 어떻게 태아가 될 수 있냐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여기 이 단체에서는 이 기후 소송단에서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 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고 정한 헌법재판소법을 들어서 태아도 청구인 자격이 있다. 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고 네. 어떤 내용을 이렇게 청구를 했냐. 작년이죠. 우리나라에서 기후변화의 벽, 그러니까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 통과를 했었잖아요. 네. 이 법의 시행령 제3조 1항이 아기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 3조 1항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예요. 우리나라 감축 목표. 이게 우리나라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2030년까지 2018년 대비해서 40% 정도, 40% 감축하는 것을 국가 이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한다라고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너무나 부족하다. 그렇게 이제 이 단체에서는 얘기를 했고, 지금과 같이 이제 우리나라가 한국에 이제 이 탄소 예산을 또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 남은 탄소 예산이 2020년을 기준으로 해서 1.5도 상승하는 것까지 막으려면 29억 톤 정도
그렇게 남아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매년 약 7억 톤씩 온실가스를 배출을 약 그 정도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한 2년만 되면 이런 탄소 예산을 다 소진을 한다는 거예요. 2024년 초까지. 이 탄소 예산을 네. 조금 더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탄소 배출 허용치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어떤 오염 물질을 얘기할 때 이 이상 오염 물질을 배출을 하면 안 된다. 아니면 중금속이 어디에 함유되어 있을 때 이 기준치 이상 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탄소 예산이 전 지구적으로는 한 4천억 톤. 한국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한 29억 톤 정도? 그 정도 더 이상 배출을 하면 정말 위험한 상황으로 간다. 그런데 지금처럼 계속 배출을 해버리면 이제는 뭐 2024년 정도면 이제 모두가 소진을 한다. 왜냐하면 2020년을 기준으로 해서 조사를 한 거기 때문에 그 74, 28 하면은 이제 이 정도 되는 거죠. 29억 톤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 2017년에 태어난 사람의 탄소 배출 허용량은 그래서 이제 1950년에 이제 그 생들이 배출할 수 있었던 그 양보다 8분의 1로 줄어드는 상황이다. 이제 이런 얘기들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세대일수록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탄소를 감축을 급격하게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옛날 네네네. 사람들보다 가면 갈수록 탄소 배출을 더 많이 줄여야지 우리가 기후위기에 대응을 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기들의 생명권이나 건강권, 행복 추구권 이런 것들을 침해한다. 네. 그래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하기에 너무나 불충분하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그런데 사실 이 비슷한 거는 독일에 있었어요. 아까 독일 설명을 잠깐 하셨나요? 독일 설명을? 네, 아까 지휘쌤이 잠깐 해주셨습니다. 하셨던 것 같은데 그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지금 저도 이제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언론에서 많이 회자가 됐는데 지금 많이 줄이지 않으면 미래 세대들이 훨씬 더 많이 줄여야 된다. 왜? 탄소 예산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줄여야 되는 탄소의 양은 이 딱 정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100톤을 만약에 줄여야 된다. 그런데 지금 1톤 줄이면 미래에는 9톤 줄여야 되는 거고. 99톤 줄여야 네. 되는 것이고. 만약에 100톤을 줄여야 하는데 지금 99톤을 줄이면 미래에는 1톤만 줄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조삼모사 같은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빨리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된다. 좀 그렇게 얘기를 하고 특히나 우리나라가 또 이제 이런 탄소 예산을 과연 산정을 해봤냐 그런 이제 질문도 이 소송에서는 던지고 있습니다. 약간 의리 게임 같은 거네요. 의리 게임이요? 의리 게임은 뭔가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앞에 있는 사람이 책임을 크게 지지 않으면은 뒤로 갈수록 더 책임이 커지고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그렇죠. 처하는 그런데 그런. 지금은 책임을 네. 안 지는 거나 아니면 책임을 적게 지는 게 아니라 잘못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실가스를 지금 국제 이제 유엔에서는 유엔 IPCC에서는 매년 7% 정도 줄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2030년까지 절반 이상 줄여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우리는 네. 지금 늘어났잖아요, 온실가스가. 네. 그러면 7%가 아니고 더 줄여야 되는 거죠, 미래에는. 내년부터 당장 더 줄여야 되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에게 책임을 떠안기는데 국가가 우리가 올해는 얼마 줄이겠다 목표도 안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도 없고 그러면 달성 못하면 책임이 어떻게 될지 그런 얘기도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말 그러면 저는 과연 내가 세금을 내는 게 맞나? 왜냐하면 내가 세금을 내는 이유는 국가가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그것을 해달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보장을 하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보장을 하지 않고 우리의 생명을 더욱더 맞아요. 위협하고 우리의 책임을 더욱더 가중시키는 거죠. 미래로 가면 갈수록. 네.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거 세금 거부 운동이라도 납세 거부 운동이라도 해야 되나?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진짜. 저는 딱따구리라고 하는 게 뭐 이런 새의 이런 보호를 위해서 이런 건 줄 알았는데 태명으로 이렇게 기후 소송을 했다는 것도 정말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진짜 앞으로 이제 미래 세대들이 더 이런 큰 책임을 가져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바꿔야 된다. 약간 이런 의미에서 정말 멋진 소송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그러면은 이런 소송도 있었었는데 혹시 다른 소송 같은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었나요? 가끔씩 저희 팟캐스트에도 소개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청소년 기후행동이라는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의 기후행동 단체가 있죠. 네, 이 단체에서는 재작년이죠. 그러니까 2020년에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해서 19명의 청소년들이 헌법소송을 또 제기를 했었고, 네, 이 헌법소송에서는 청소년들의 생존권, 평등권, 인간답게 살 권리가 기본권이 침해를 당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미흡하고 결국에는 이제 기후위기 방관은 위헌이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청구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 의견서가 나왔어요. 이제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헌법소송을 했으니까. 그런데 정부에서는 충분한 기후위기 대응을 하고 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기후위기 당사자가 아니다. 그래서 정말 뭐 열심히 노력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도 부족한 상황인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해서 충분한 기후위기 대응을 하고 있다는 건지,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면 탄소 예산만큼 우리가 줄이고 있었나? 그래 줄이지도 못하는데 과학적인 최소한의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대응을 하고 있다. 결국에는 지금 방향도 중요하지만 속도도 중요하거든요. 기후위기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속도를 맞추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또 이제 결국 이게 2020년에 이 소송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2021년에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또 이 법에 대해서 추가로 헌법소원을 지금 청구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이제 부족하다는 그런 내용인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소송이 있는데, 지난해 10월에 결국에 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이게 통과가 됐을 때 기후위기 비상행동이라고 300여 개 시민사회 단체 연대체가 있습니다. 이 연대체에서도 이제 헌법소원을 좀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제 얘기했던 거, 우리가 또 다른 팟캐스트에서도 자주 얘기했던 2030년 목표, 40% 감축은 정말 이제 국제사회와 합의한 기준을 무시한 자의적이다, 무책임한 목표이다. 그래서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 탄소 예산을 근거로 하고 있지 않다. 그런 이제 얘기들을 하면서 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한국에서는 이 부족한 좀 탄소 감축 목표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계속해서 이제 헌법 소원과 같은 그런 방법을 중심으로 기후위기가 소송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좀 긍정적인 결과가 좀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우리나라에서도 꼭 승소하였다라는 그런 소식을 팟캐스트에서 네, 진짜 들려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소식 네. 꼭 들고 오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제일 빨리 들고 오는 팟캐스트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저스틴 쌤한테 그러면 궁금한 게 있는데, 저희가 지금 오늘 기후 소송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뭐 이긴 것도 있고 진 것도 있고,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기후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약간 이런 소식들을 전해드렸는데, 이런 기후 소송들이 결국 계속 이어지게 되는 이런 원인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결국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가 기후 위기에 대응을 하려는 이제 뭐 노력, 네, 그리고 약속은 정부에서 하고 있죠.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상황은 더욱더 악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1.5도 정도로 기온 상승을 이제 막아야 한다. 네, 산업화 이후로 올라가는 기온 상승이 1.5도 이상 되는 건 안 돼. 너무 위험해. 그렇게 2018년에 우리나라에서 특별 1.5도 IPCC 특별 보고서가 채택되면서 전 세계가 합의를 했죠. 인천에서. 그렇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을 보면 2030년 정도에 1.5도가 될 것이다. 과학자들이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 전 세계 이제 각국들이 내세운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커미트먼트, 그걸 봐도 네. 2도는 훨씬 넘어가는 그런 시나리오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과 같은 상태로 가면 3도도 넘어가는 거고 정말 이제 이미 위험한 상황인 거죠. 네. 근데 사실 결국에는 이런 어떤 이해관계자들이 법적인 이제 소송으로 가는 건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해도 안 되니까 법으로 가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네. 그래서 이제 정말 이제 사회적으로 뭔가 이 합의 해결이 안 됐을 때 이제 막다른 골목이 결국에는 법인 거고 그렇게 가는 상황인 거죠. 이렇게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업이나 정부는 각자의 이해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행동을 하는데 주저하고 발빠른 행동을 하지 않고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와 그리고 미래 세대들이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이것은 우리의 생존권, 우리의 그리고 경제, 우리의 그 문명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마지막 투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미드 보면은 막 사람들끼리 싸우고 하다가 저 안 되면 I'll sue you 이러면서 막 소송 걸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법은 보통 최후의 보루 수단이잖아요. 최대한 뭐 노력을 대화로 풀거나 어느 정도 협박을 하면서 풀려고 했던 문제가 되지 않을 경우에 결국엔 법적인 다툼으로 진행이 되는 상황인데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하고 있는 상황에 다다랐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제 정의를 실현하고 건강한 환경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법원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IPCC에서는 기후소송이 기후관리에 있어 강력한 힘이 되었다라는 합의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하고 있지 못하니까, 엉망으로 하고 있으니까. 오늘 진짜 기후소송과 관련해가지고 세계 곳곳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나라까지 정말 다양한 기후소송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광고 듣고 오늘 소식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린피스 자원봉사를 만나고 자원봉사가 재밌어졌다. 그린피스 자원봉사 함께하고 좋은 변화가 시작됐다. 플라스틱 제로 해양보호부터 기후위기 대응까지. 그린피스 자원봉사자는 환경보호 메시지를 널리 알리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지구를 위한 긍정적인 일을 시작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검색창에 그린피스 자원봉사를 검색해 자원봉사자로 등록하세요. 네, 쌤들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네, 사실 저는 법 없이 살고 싶은 사람인데, 네. 법 없이도 살고 싶은 사람이고 그런 세상이었으면 좋겠는데 더 이상 그러지 못하는 세상이 온 것 같고 시민분들 물론 환경단체가 주체가 된 소송도 있겠지만 시민분들이 주체가 된 다양하고도 적극적인 형태의 소송들이 있어서 시민분들이 매우 자랑스럽게 느껴지고 안타깝게도 그런 상황이 오면 안 오는 게 가장 좋겠지만 그래도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셔서 정말 뿌듯하고 멋지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스쌤은 어떠셨나요? 저는 사실 희망과 그리고 안타까움 이것이 이제 공존하는 그런 이제 좀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이제 기후위기에 대응을 해서 이런 소송을 하고 승소하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뭔가 희망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결국 우리가 이렇게까지 소송까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정말 정부와 기업들이 자신들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것을 또 한편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너무나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고 그렇지만 결국에는 이 세상이 조금씩 나아지는 것, 발전하는 것은 결국 정부나 기업들이 뭔가를 해줄 것을 기다리고 있으면 결코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행동을 하고 노력을 했을 때 정부와 기업들이 바뀔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기후소송 같은 것들이 또 우리 국내에서도 많이 늘어나서 계속해서 정부와 기업들의 책임을 묻고 그런 이제 기후 행동들, 기후 시민들의 행동들이 계속 늘어나가는데 우리 좀 그린피스 특히 또 여기 시민참여 캠페이너인 지우쌤도 같이 계시니까 함께 시민들의 참여를 위해서 더욱더 많은 노력을 해나가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지우쌤이 얘기하셨는데 그런 탄소 감축에 있어서도 기업과 정부가 진짜 법 없이 살 수 있을 만큼 그런 적극적인 자세로 나갈 수 있도록 시민들이 그 제약을 지켜보고 계속 이야기하고 그러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지우쌤, 저스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